요즘 가장 관심 가는 뉴스를 들여다봅니다. 심도 있는 세상 읽기. 오늘의 이슈. 월요일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창환 장환대 교수님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오늘 정치 관련해서 뭘 질문 드릴까 하고 봤는데 너무 굵직한 얘기가 다양하게 있어서 네, 오늘은 소식이 많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국민의힘 대표 선출이요. 이게 결선 투표로 들어갔는데 어제까지 투표율이 39.75%였다고 하니까 본경선 첫날보다 높다고 합니다. 관심이 더 높은 거겠죠, 지금 이 결선 투표에? 어떻게 보시나요? 네, 국민의힘 당대표 결선까지 갔습니다. 김앤장.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의 전당대회 결과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사나 이런 게 그렇게 크지는 못했어요. 좀 그들만의 리그, 이런 느낌이 강했고, 특히나, 탄핵 반대파가, 우세한 분위기가 이제 최고위원 투표 결과에서 나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 내외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누가 되든지 간에 탄핵 반대파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오니까 요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최악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목소리를 내놨어요. 네. 이게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내부 전망도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장동혁 후보 약간 결이 다른 목소리를 어제 보여줬거든요. 네. 김문수 후보는 찬탄파도 포용해야 된다 그러면서 통합, 포용 이걸 강조를 했어요. 반면에 장동혁 후보는 막연한 통합은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분열 내부의 분열 세력과는 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절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내의 변화와 혁신을 주장하셨던 소위 말하면 찬탄파 또는 한동훈 계열의 어떤 그 지지자들 이분들은 장동혁 후보가 되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투표율을 첨단 효과도 있겠지만 조금 더 소위 말하면은 중도 성향의 이 당원들이 좀 더 투표율이 이제 좀 더 가세가 된 게 아닐까 이런 이제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는 장동혁 후보가 친한계였는데요. 지금 저는 그래서 최악을 막아달라 해서 어느 쪽이 최악이라는 거지 했는데 지금 선생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지금 구도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포용을 하겠다고 해서 네. 탄핵을 찬성했던 분들한테는 그나마 중도로 느껴질 수 있는 거군요. 네, 장동혁 후보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과연 김문수 후보까지 이제 넘을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분석들 넘지는 쉽지 않을 거다. 이게 일반적인 분석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영남권 친윤 그리고 소위 극우 유튜버들이죠. 전한계 씨를 포함해서 이런 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보니 이 막판 소위 뒤집기도 가능하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일 강경 목소리 특히 내부의 적이 더 큰 문제다 이러면서 인적 쇄신이나 윤 전 대통령과의 손긋기를 강조하고 있는 찬탄파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김문수 후보에게 좀 쏠리는 그런 이제 어떤 중도파들이 그런 이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장동혁 후보의 무서운 상승세가 김문수 후보마저도 대선 후보였던 넘을 수 있을지가 내일 아침 10시에 발표되는 결과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국민의힘 안에서 보면은 장동혁이 되냐 김문수가 되냐 이 두 후보 중에 어느 쪽이 되냐가 그런 영향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두 후보 중에서 어느 후보가 되든 우리한테는 굉장히 오랜 역사가 있었던 보수 정당의 국민의힘이 지난 계엄령을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대통령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린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네. 우리 전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제 국민의힘의 우경화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착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사실은 보수 내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네.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 당연히 나는 진보 정당을 지지한다라고 하시는 분의 80% 이상, 90% 이상이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나는 보수다라고 밝힌 분 가운데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나는 보수인데 절반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럼 지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너무나 국민적 눈높이에서 벗어나서 좀 비상식적이고 좀 더 극우적인 그런 목소리만 반영하는 거 아니냐. 소위 당내의 강경 주류 또는 강경 보수의 입장만 반영하는 정당이 되고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국민의힘이 과연 여당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겠느냐, 또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 여기 물음표가 생길 거고요. 이 물음표에 대한 소위 보수 내의 정치적인 움직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정치적인 움직임은 소위 말하면은 보수 정당의 붕당이라든지 또는 탈당, 새로운 정치들에게 등장, 이런 걸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이 한동안 정치권에서 내부적인 갈등과 이합집산 이런 논의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국민적 눈높이에서 맞지 않았을 때 그래요. 이제 이번에 또 2차 상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는데요. 그러면은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휘했던 법안이 다 처리되는 셈인데요. 얼마 전에 노란봉투법까지 표결이 됐었고요. 통과가 됐었고. 그러면 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 여당과 야당의 강대강 대치는 어떻게 될까? 그래도 여당에서는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 패스트트랙을 일단 유보했잖아요. 네. 일단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률을 이제 통과시키는 것까지가 일단 집중적으로 네. 민주당이 일단 1차적으로 제시한 과제였고요. 그것이 사실상 이제 오늘 정도 되면 이제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박기 금지법 말이 좀 그런데 네. 이제 정권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장들의 이 퇴진 문제가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들 나가라. 못 나간다. 나는 맞아요. 임기가 있으니까 보장해라. 이번에도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둘러싸고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죠. 네.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같이 대통령 임기 끝나면 공공기관장 임기도 끝나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은 이 목소리는 여야 간에 공감대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무리하게 단독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여론의 어떤 지지를 받기 위한 시간도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좀 속도 조절에 좀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렇고요. 무엇보다 지금 민주당이 제일 관심 갖고 있는 것, 이 검찰개혁입니다. 검찰개혁. 네. 이번 주에 검찰개혁안 초안이 마무리된다고 한다면서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민주당이 추석 전에 검찰개혁, 특히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대해서 네. 법률적인 통과를 완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물리적으로 이번 주에는 초안이 나오고 그리고 그 초안을 가지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이제 국회에 이제 상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번 주에 검찰 개혁안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다른 이슈들은 또 거기에 이제 묻히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검찰 개혁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소위 말하면 민주당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이 검찰개혁안 초안이 나오면 또 굵직하게 시끄럽겠는데 네. 검찰개혁안 하니까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위원장이 되셨죠 지금. 이분이 지금 사면 이후에 굉장히 그 SNS나 여러 가지로 광폭 행보를 보이면서 좀 자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이 조국 사면을 주장했던 분들도 그런 의견이 나오고 또 반대편에서는 조국 혁신당이 아직 작은 당이기 때문에 조국 위원장의 적극적인 행동이 당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당 지형에서 국민의힘이 저렇게 가고 있으면 민주당 말고 다른 당이 또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요. 요거를 선생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뭐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국민의힘의 우경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좀 극우 성향의 국민의힘으로 만약에 갈 경우에는 음. 분명히 이제 이 소위 중도 보수의 공백이 생깁니다. 네네. 이 중도 보수의 공백을 지금 현재는 이재명 정부 또는 민주당이 이제 그 공백을 메우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가만히 이제 두고 볼 소위 말하면 중도 보수가 아니죠. 결국은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소위 그 비윤계라든지 네네. 아니면은 개혁신당이 이 공백을 갖다가 메우기 위한 경쟁의 가세를 할 거고요. 또 민주당이 이제 중도로 또는 중도 우쪽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면 개혁 정당, 소위 말하면 진보 정당의 이 자리도 또 공백이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한 발씩 이동하면 왼쪽이 비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이 왼쪽은 누가 관리할 거냐? 음. 사실 중도와 보수와 진보를 한꺼번에 아우르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뭐 정책이라든지 인적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상반되는 그 내부적인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이 이재명 정부가 중도 보수 자리로 가게 되면 왼쪽에 비니까 내가 왼쪽 투수, 좌완 투수가 돼서 그 공백을 메꾸겠다 이렇게 하고 나선 겁니다. 저는 뭐 일리 있는 주장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민주당 내부에서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제 뭐 자숙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민주당 내부에서 사면복권 어렵게 우리 지지율 떨어져가면서 사면복권 시켜줬는데 지금 지지율 계속 안 좋게 나오는데 좀 가만히 좀 있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가 네. 사실은 단순하게 이번 지지율 하락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도 조금 우리한테 조금 더 입안에 혀처럼 굴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왼쪽에 자리 잡을 거면 이왕이면은 들어와서 우리 쪽에 왼쪽을 넓혀주면 좋지. 우리하고 경쟁자가 되는 거는 좀 껄끄럽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 속내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은 뭐 내가 민주당과 합당할지 안 할지는 아직은 뭐 그런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고 네. 민주당에서도 아직은 뭐 그럴 분위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 왼쪽 공간, 민주당의 왼쪽 공간에 조국 혁신당이 자리하겠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 돼가고 있어요. 그게 독자 정당으로서 왼쪽에 계속 있느냐, 민주당 왼쪽에 있느냐, 아니면 나중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국은 합당을 통해서 왼쪽에 있느냐는 뭐 앞으로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눈총을 받으면서도 광폭 행보를 하는 조국 전 장관의 행보는 민주당의 왼쪽 날개로서 또 향후 대권 주자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행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대권 주자까지 보고 있는 거다 지금. 네. 근데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지지를 크게 얻어야 왼쪽도 차지하고 대권 주자도 될 텐데 이 광폭 행보에 대해서 워낙 엇갈리는 시선이 많아서 물론 지지하는 분들은 아주 반가워하고 좋아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좀 여론조사나 추이를 더 봐야겠어요. 그쵸 선생님? 아닌가요? 네. 일단은 뭐 자기 지지층을 다지는 게 먼저 필요한 거죠. 네네.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지지율 10%가 마의 구간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10%가 되는 지지층을 단단하게 다지고 나서 그때부터 중도 행보를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예를 보여주고 있죠. 네,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리고 나서 중도로 외연을 확장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민주당의 그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확고한 지지층 통제 하에 소위 중도 확장성 이런 부분이니까 조국 전 장관으로서는 일단은 본인이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흔들렸던 조국 혁신당의 미래를 걱정하는 또는 과연 이 당이 존재를 할까 이런 우려가 많았거든요. 그게 아니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본인 중심으로 똘똘 뭉치게 만드는 과정이 앞으로는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를 잘 모르고 막 이렇게 광폭 행보하시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필요한 과정이다 하고 해석을 해주셨네요. 네. 그리고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지만 이번에 내란 특검에서 계엄의 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저는 뭐 지금까지의 속도 굉장히 빨리 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한덕수 총리가 왜 갑자기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그리고 왜
내란 특검법 같은 걸 거부권을 맞아요, 행사했는지가 맞아요. 이번에 이제 좀 그 이유를 좀 알게 됐다. 이런 아. 국민들이 많아요. 아, 본인은 모른다, 못 봤다. 음. 나 계엄 선포문 못 봤다 그랬는데 결국은 본인이 8개월 동안 거짓말 해온 게 드러났고요. 국무총리로서 계엄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고 네. 그것을 갖다가 오히려 합법적으로 포장하기 위한 위조 서류까지 작성했다가 폐기한 그러게요. 이런 내용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특검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한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굉장히 국민들의 기대에 맞는 눈높이에 맞는 속도 아니냐 뭐 이렇게 중간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결국은 하지 못했어요. 맞아요. 그 네. 최상병 특검의 핵심은 경로설 아닙니까 이른바. 그렇네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것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경로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김건희 씨를 통한 어떤 그 소위 압박 이게 이제 가장 큰 배경 아니냐라고 읽히고는 있지만 네. 그것을 어떻게 입증할 건지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뭔가요? 결국은 이제 당사자에 대한 수사가 어렵기 때문에 조사가 네. 어렵기 때문에 간접적인 어떤 증거, 증인 이걸 통해서 이제 해야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김건희 특검은 수사할 게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이건 뭐 양파도 아니고 까면 깔수록 계속 새로운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특검 연장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뭐 아직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여론의 동조 결국 수사 결과가 계속 발표됨으로써 여론의 공감을 얻으면 결국 특검 기간의 연장도 나중에는 결국 불가피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현재까지 뭐 국민적인 지지가 특검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죠. 이렇게 네. 중간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속도도 그렇고. 박창환 장한대 교수님 말씀 계속 듣고 싶죠, 여러분. 일주일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 주 월요일에 뵈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